스루프 타임즈 2023년 1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한국 핵무장론 연금개혁 고령화라는 저주라고 부제를 달아봐서 그 내용 중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2023년 1월 20일자 방송 내용인데요. 워싱턴 압박하는 한국 핵 무장론, 타이완 유사시 한국 참전하나 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소리 보아에서 대담 형식의 뉴스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이 내용들은 좀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앵커가 한국인으로 보이는데요. 나온 사람들은 한국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담자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무기 보유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핵 국가로 남으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핵 균형을 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앤서니 루지에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답변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수년 전 위반하고 탈퇴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한국은 남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핵 국가인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국, 일본, 타이완,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제시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 억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누그러뜨리고 현재로선 한국이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가 생존 우선순위인데 합리적이라고 하면 국가 생존에 필연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에 관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새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미첼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은 우선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이런 논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로 논의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미국이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신뢰할 만하고 일관된다는 걸 한국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연속된 질문에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압박한 측면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안감 표시라는 점에서는 압박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선 동맹 간 간극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이런 대화는 사적으로 하는 게 좋고 우방과 동맹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공개적 언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답변을 보고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속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NPT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NPT를 위반하고 있는 이란 자체가 NPT 준수 여부를 거론하는 건 좀 우스꽝스럽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미신고 핵활동 관련 조사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2건 통과시킨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매우 진실되게 얘기한 2번째 사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연속적인 질문으로 한국이 과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간접적인 표현들이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제가 물음표를 2개 붙였습니다. 뭘 어떻게 그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아까는 뭐 좀 비공개적으로 좀 해야 바람직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나오는데요. 뭔 말인지 말하자면 속내가 잘 안 보입니다. 현재 그 현업이 아니고 이제 전임 담당자들이었지만은, 미국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니까 그렇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북한만 지금 미국이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란도 있고 뭐 여러 그 군대,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만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만이 아니고 또 잔잔하게 그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데가, 관여 안 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세계 각지의 그 어떤 이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엮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에 올인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솔직히 우리 그 사정이 이렇고 너희들 사정은 이러니까 뭐 이런 식이 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진지하게 대화가 됐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조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만 억제했죠.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란도 추진 중인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중국과의 그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확장 억제의 실효성 문제. 한국 대통령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억지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미국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전술핵 한국 재배치는 한국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어느 시점엔 미국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의 적절한 규모, 이 모든 문제들의 동시해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미국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대엔 다룰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상황에 미국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또 흐름 개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면 핵무기 없는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과 비용도 상응해서 높아지지 않을까요? 미국은 말로만 안심시킬 게 아니고 냉전 때처럼 한국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중국 핵 프로그램의 틀에 스스로 가두었다. 그것은 발언과 실제 방어태세를 통해 입증이 됐었다. 그런 한 예로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전략적 인내란 것은 완전한 실패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후로 뭐 트럼프가 좀 강하게 나왔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에, 중국은 미국 금융체제의 이 체계에 접근하지 못할까, 보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늦게 이해를 했다. 이게 미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드 압박은 한국에 대한 협박은 통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 같이 한국하고 얘기해서 사드 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험악하게 반응을 했죠. 중국은 한국을 2.25 때부터 지금까지도 속국 절로 보고 있는 아새끼들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겠죠. 미국이 중국은행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중국이 보복하지 못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제재 분야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으로 꼭 이 무력 대 무력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금융 제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좀 속된 말로 깨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가? 이건 뭐 제 질문입니다만, 타 언론에선 미얀마를 비유해서 북한이 새길로 그 제재를 피해 핵 개발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먼 돈이 있어가지고 2022년에 99발의 미사일을 쏘아댄 돈이 도대체 북한은 어디서 그 자금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제재를 못했던 것은 자기네들도 솔직히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러면은 강력한 제재를 중국도 금융 측면에서 제재에 들어가서 컨트롤한다고 그런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의문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저 개인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죽하면은 핵 자체 개발도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군대 배치와 훈련 계획, 여러 무기 체계의 조합, 한반도 전개와 복귀 훈련 등 여러 방안이 예상된다.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이 곧 내한할 예정이라고 지금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더 큰 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는 걸 막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전쟁 발발을 막으려고 지금 전략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부추기는 것인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말로는 핵 우산에 걱정하지 마시게 라고 하면서 은글짝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느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2의 한국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대만에서의 이 말하자면 전쟁 발발보다도 한국 전쟁이 더 먼저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한국 내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한국도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동맹이란 그런 게 아니냐. 동맹 상대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시에 한국 지도자들은 타이완 전쟁 때 한국이 어떻게 임해야 될지 한국 국민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현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내 안보와 민주주의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이완 사태는 한국의 미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대목은 말장난같이 느껴진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공하도록 해야만이 한미일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것을 노릴 거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저 같은 소시민이라도 한미일의 군사력이 분산되도록 하면은 대만을 침공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동시에 그 전쟁이 발발되도록 중국은 유도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만 유사시 한국은 대만에 절대 참전해서는 안 된다. 대신 북한이 침공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아마도 미국이 그렇게 한국에게 요구해야 하고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역으로 이때야말로 위기가 기회라고 북침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만 침공 시 중국의 북구 정구 군대들이 인민군대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정보전으로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만 침공을 할 때 북구 정구 그 동북 삼성 등을 그 관장하는 북구 전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 남구 전구에 있는 그 인민 군만을 그 동원해 가지고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북한 쪽이 한반도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생각이라도 북구 정구는 또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안보, 북한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라도 하겠다 이 사람들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나온다면은 구체적인 말을 언뜻이라도 조금 비칠 수 있는 그런 거가 진짜지. 너희들이야말로 언론으로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속내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은 그 단수가 낮은지도 모르죠. 속내를 다 보여버렸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외교적이라든가 전략적 접근,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미국 그 대형 빅브라더 애들한테 조금 배워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과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한국에 유리하겠소? 여기 이제 박지론이 이제 나오죠.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한국의 말하자면은 친중 그 매국노 애들이,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같은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 유리하겠느냐?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전략에 관여하는 것이 침략 가능성과 미래의 어려운 선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있지 말고 코드라든지 미국의 현재 이 동아시아 전략에 남한이 일본처럼 확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더 중립적이 되려고 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 관련 뉴스로 2020년 11월 11일 날 그 아세안 무슨 회의에서 한 건데,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을 겨냥해서는 일방적 현상 변경 안 된다는 표현을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표현들이 그 한국의 그 자체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또 좀 문제가 있죠. 저건 그건 다음 장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 앞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느냐? 다른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말을 좀 돌리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미관계가 더 잘못될까봐 혹시나 해서 신중한 그 표현이겠죠. 한국이 코드 관련 대화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이제 돈도 많은데 한국이 위치에 부합할 것이다. 코드에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국이 미래에 진정 맡아야 할 역할은 억지력 강화이다. 돈 좀 더 써라. 그런 얘기겠죠. 계속한 질문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전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비교할 때 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정책 전환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일관된 대중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런 대담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솝 우화의 박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도 한 1년인가요 2년 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제가 일반 소시민이 느끼는 것도 우리가 박쥐가 돼서는 안 된다. 완전히 중국 편에 붙든지 완전히 미국 편에 붙든지 그것에 한국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 살았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나는 살지를 못할 거다. 아마 그렇게 이 한반도 자체가 적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 갈 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 한반도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아니면 북진을 하든지.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은 도망갈 데 없으면은 다시 북한을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외교적 언사와 실질적 행동 다르기를 바랄 때 제가 쓴 표현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언어의 의미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나토 코드와 협력하며 한중 공동이익을 추구 가능하다. 자, 나토 코드와 협력한다는 게 중국 견제인데 근데 그것을 협력하면서도 한중 공동이익을 추구하겠다. 물론 이제 EU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의 그 노선에 언뜻 겉으로는 다들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내로 아쉬운 것은 혹시 뒷거래도 좀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참 그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꿍꿍이 속이 좀 못 숨기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실수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요. 한중 공동이익 이거 저기 왕이가 얘기한 그 공동이익이 아니고 무슨 그렇죠. 그 똑같은 말하자면 왕이가 썼던 용어들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써먹고 있다니 그놈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왜들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중국을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표시할 정권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보고 구구다고 또 얘기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미래의 앞날을 생각해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뉴스가 작년도 12월 28일 날에 또 나온 얘기인데요. 한국 첫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중포용 외교지평 확대. 아니 중국을 포용하는 게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참 말 가지고들 다 장난질들 하고 있는데 외교지평이 왜 확대되냐? 그 축소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갈 길 없고 박쥐 신세가 돼서 동굴 속으로 숨어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신세가 될 걸 뻔히 아는데 이 언론이라는 그 수준의 그 말의 그 잔치들을 보면은 중국을 포용하는 게 외교지평 확대냐? 이 사람들아 죽으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허수아비 같더라도 기시다처럼 바이든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딸랑딸랑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의연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발언 그거를 좀 점잖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냐. 거기 그 전략서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나 이거 중국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자유연대 이따위 얘기들을 계속 해내는데 그런 말들을 말의 그 잔치들을 해 놔가지고 뭐 하냐 이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아까 그 앞표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전략에, 인도 그 태평양 전략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할 거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서 연초부터 기시다는 한국이 좀 뜻은 무기간하네. 내가 빨리 그 이제 바이든 형하고 맺어가지고 우리 그 저기 재무장 하는 거 요 틈에 중국 한국이 뜻은 미기근할 때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유평화 그리고 번영을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게 무슨 전략이냐? 자, 이 그 한반도 핵무장권으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래가 관련된 얘기를 해서 또 저보다 미래 세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2022년 말부터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아주 그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 국제 외교적인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교육개혁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육부가 무슨 뭐 저기 그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을 통폐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유튜버 그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의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그 학습용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인플레된 말이다.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 혁이라는 게 가죽 혁자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니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남이 가죽을 벗겨내는 게 아니고 니들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통해서 할 각오가 있을 때 개혁이라는 용어를 써라. 그러니까 유치원과 유아원을 합치든 말든 유아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여성도 그 저기 군에 보내가지고 군사훈련 시킨 다음에 병역 의무로서 유아원에 근무하기를 저 같으면 그렇게 정책을 쓰고 싶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그 병역 그 근무를 따지면은 저기 군인도 월급 주잖아요. 뭐 약간 그 적은 비용이라도 그렇게 병역을 피라면은 그 여성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뭐 그때부터 그건 무료로 다 해준다 이게.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치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시경제적인 일본 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뭐 사실 이거 잘 모르고 한번 그냥 잘 요약해서 한 거를 가져온 거니까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는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이 끌고 나가는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외국 그 서구 쪽에서 보는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냐. 잘못하면은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국가 파산 형태도 그렇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현재 그 정책은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알려줄 시그널이 안 보인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리가 안 오르면은 그 외국 자본이 뭐 재미를 좀 못 보겠죠. 그러니까 국채라도 살 쪽이 없으니까 일본은행이 계속 그거를 사들이고 그리고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위해서 그 재정을 만들면은 그 일본은행에 이자를 갖는데 뭐 30%나 쓰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또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영국개혁 100만 총파업하는 뉴스가 나와서 그냥 또 뭐 그 서구 애들은 또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저렇게 그냥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게 했는데 가만히 그 들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있긴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정년을 64세로 늘리고, 그 대신에 이제 연금을 좀 늦게 주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일어나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여러 노조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만 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노조의 제한은 고용주 추가세금, 부유층 추가세금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 이런 거로 해가지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도 더 늦게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인생을 즐기냐 이런 쪽으로 이제 반대 시위들이 백만 총파업이 했다 그러는데요. 자본소득은 왜 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국내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요거는 요런 인구 구조의 표는 사실상 누가 시작을 했냐 그러면은 지정학자인 피터 자이안이 저서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때부터 많은 인용들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50대에서 한 60대 그리고 7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이게 이제 곧 은퇴하는데 이 사람들 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낼 밑에 사람들이 이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삼각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건데 밑에 인구들이 없다. 이게 애도 안 낳고. 근데 어떻게 연금을 낼 재원이 이 위에 사람들 연금을 주고 먹여 살릴 만한 돈을 젊은 애들이 내는 돈 가지고 충분히 안 되고 고갈이 될 거는 눈에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소득에서도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좌파적이냐라고 진행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업자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자 하는 거. 부유층은 또 어떤 부유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미 한국은 근로소득을 내서 월급 중에서 연금을 우리가 다 월급쟁이들이 다 내는 게 아니고 법상 50%는 이미 기업주가 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 국민연금법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걱정을 하는데 참 이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대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도 고령화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꼰대 할배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의 나이가 돼버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근로소득자한테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딱이나 좋은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소득에서 이익배당을 하는데 이익배당에서 또 몇 프로를 이익배당액도 우리나라는 이익배당률도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정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본이익여금 중에서 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잉여금 중에서 사내 유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좀 더 뜯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경영자 정경련에서는 사내 유보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즉 회계도 모르면서 어디 자산에 투자되어 있든지 그런 거지. 또 기업을 키우려고 또 경제 사람도 고용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 이익 배당률이 좀 낮은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잘 나가는 기업은 부담이 없겠지만은 일개 자영업자에서 한 5인 이하의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자본소득 속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얼마 좀 더 내라. 당신 월급 노후에 사업가라 하더라도 나이가 먹으니까 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아주 깔끔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우 가격은 폭락 중인데 이가 우리가 식당에서 그 고기 먹는 것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한 거고요. 원유에 대해서 우유에 대해서도 좀 그 자료 준비한 것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 이후 또는 FTA라는 게 이제 농업이나 축산 분야는 개방을 우리나라가 안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2026년부터는 관세가 싹 없어진다며. 그러면은 도저히 호주나 미국산 소고기에 가격이 싸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격 가지고는 아마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 이전이라도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FTA든 어쨌든지 한우를 식당에 가서 시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외국산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맛도 저는 차별화해서 입이 고급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소고기를 씹어 먹든 뭐 갈비를 아니면은 등심을 씹어 먹든 한우를 씹어 먹든 저는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미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싼 거 사 먹는 거죠. 네. 뭐 삼겹살도 우리나라 거 가지고 다 됩니까? 다 수입산 삼겹살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죠. 1차 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죠. 면제되죠. 여기는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 밑에 것들은 1차 가공해서 가루를 만들어서도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수입 가격에서 국내에 판매되는 거꾸로 한국이 낮은데 이런 완전 과일류들은 한국이 국내 가격이 제일 비싸다. 바나나도 비싸고 그런데 의외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7위다 있죠. 가격은. 요거는 이제 국민들이 라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도 좀 비싸지고 하고 그러니까 좀 싸게 먹자는 해서 옛날 분식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 사회적인 암묵적인 그런 계약이 있으니까 이 밀가루 자체는 우리가 마진을 많이 안 남기고 좀 팔자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멍청이들이 집합세인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법으로 통과시킨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납품업체에서 자진해서 납품 가격도 인하시킬 납품업체가 있냐? 아마 없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사는 쪽에서 야 원자재 가격 내렸으니까 니들 가격 내려라고 욕을 해야만이 마지못해서 내릴 겁니다. 그런데 B2C 거래로 해서 소비자가 야 국제 저기 원유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젖소 우유를 얘기한다. 우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왜 가격 안 내리냐? 라고 얘기가 될까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가격을 통제하는 행정부서가 뭐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이름을 붙이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제가 느끼는 거죠. 제조 원가란 원가 회계의 가공비 배분한 왜냐면은 아까 소고기 가격만 한우 가격만 하더라도 한우 송아지 가격이 뭐 그렇게 변한 게 없더라도 사료 가격이 크게 뛰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뛰고 그러면은 한우 가격이 원가는 올라가는데 경매 가격에서는 이게 낙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지금 국내 축산업자들이 그런데 아마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향후 무관세로 수입 소고기가 되면은 아마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형 업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으려는지 제가 샘플 하나 분석을 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수입소를 해서 이 판매하는 그 공개 기업은 찾아볼 수 있는데, 한우를 키우면서 말하자면 법인으로서 공개된 상장된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규모가 작은 어떤 생계형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대규모 축산업을 하더라도 비공개 기업인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자료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아바타 2를 일본에서 잘 말하자면은 관람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돌고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울산 방구대 양각화가 유명하죠. 그게 돌고래 잡는 사냥하는 게 이제 양각화로 고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시대 이전에 선사 시대 때 이미 그게 울산 암구대까지 있었다면 그때까지 바다 근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융기가 돼서 올라왔겠죠. 그래서 땅이 한반도 땅이 지금의 됐을지 모르겠는데, 방구대가 울산항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구대가. 경남 지방에 상당히 지금 땅이 넓어졌다 그래도 옛날에는 움푹 패인 그런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재상의 신라 시대 때 망부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바닷가라고 돼 있는데, 망부석이 내륙에 있거든요. 내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일본을 향해서 박재상 망부석 얘기를 전에 젊었을 때 언뜻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망부석이 왜 내륙에 있냐? 그러니까 그때 지형이 많아 바뀌었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이 조상, 고조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래잡이로 먹고 사는 게 충분히 그만큼 고래가 많으니까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말하자면은 가도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빨간 피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시뻘겋게 되는 것을 말하자면은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런 거를 본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혐오감을 주게 만드는 그런 거로 했는데, 일본 쪽에서 항변은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뭐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미 해구산만 무력화하면 남정복, 김정은의 7.1전쟁 작전, 박희락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월간조선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 군인들 군대한테 이분도 옛날에 군 출신이 돼서 자기 때도 뭐 잘했다고는 보진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한국형 삼축체제라는 게 2013년 수립된 거 가지고 낡은 전략 가지고 언제 북한을 지금 저걸 하겠냐. 드론도 못 막는 놈들이. 응? 그래서 첫째, 한국의 명운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군 나름의 북핵 대응 전략과 노력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둘째, 국민들이 전투의지와 사명감도 제대로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많죠. 셋째, 북핵 위협 이외에도 군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즉 군 수뇌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비군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군 창설을 해야 된다. 여성도 병영 의무를 지워야 된다. 전투병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을 쏴가지고 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격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도 저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현 군 수뇌부들이 이를 고민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하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그런 글이 있습니다. 종교상실,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애덤 가바트, 더 가디언지에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코비드 때문에 이제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잘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현재 고령화 세대가 다들 돌아가시면은 젊은 세대가 그렇게 교회에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악구도로 끌고 나가는 그런 종교 교리가 이제는 다 식상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니 일반 생활에서도 맨날 좌빨 우빨 해가지고 뭐 좌익 우익 해가지고 보수 진보 가지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식상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인 운이나 정책을 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놈들끼리 잘해서 돈 벌어먹고 돈 찾아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그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것은 그 재벌이 한국 경제 성장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교회도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그 신자들이 다 그 죽을 때쯤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인구도 줄기 때문에 그건 자연 현상으로서 교회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젊었을 때의 기억으로는 청년 시대에 교회를 주식회사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보더라도 돈 있는 놈들만 장로가 되고 돈 없고 신앙심은 좋은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기껏 올라가 봐야 그 권사까지 뿐이 안 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뭐 되게 그 존경스럽지도 않은데 어떻게 장로가 됐지? 이게 이 사회시적 신분 이런 게 이제 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이게 틀리거든요. 세상 사는 맛이란 게 특별한 오락이 없던 시대 때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시대 때 이럴 때 열심히 일주일 동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장로님 하면은 뭐 다 인사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인사하고 나이가 젊어도 장로가 되면 다 대우받고 사회적 신분이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장로가 되면 그 자리 때문에도 또 그렇게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건방져진다기보다도 더 자기가 모범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행동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느님이 축복해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개신교가 돈 번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 그 주식회사로 비유하는 저 같은 사고방식을 보고서 남들은 그때 너 그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는 것 같아. 왼쪽이 이쪽이구나.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젊었을 때 안 그래 본 놈 어디 있냐. 한두 번에도. 저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개신교회 같지는 않고 카톨릭인 것 같은데, 뭐,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신부님이 뭔가 집전을 하고 있는데, 서울서 55년 만에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왜 요즘 이 대목에서 이 1, 2사군 그 김신조, 부대가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을 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데서 요즘같이 한미 관계가 동맹이 간극이 생기는 거 아니냐, 틈새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나오는 그 시점에 한국 지도자들을 북한이 죽일 수도 아니 그런 암살 부대를 하는 방법과 같이 요즘 같아서는 드론과 같은 거로 겁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군이 그걸 한 대도 못 떨어뜨리고 1시간 이상 서울 수도 상공을 누비고 다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아주 끔찍한 얘기가 되겠죠. 뭐 1968년 그때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어떤 시장 그런 풍물이었는데 이게 저쪽 뒤에 보이는 게 그러면 남대문 아닐까요? 동대문인지 남대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생을 낳을 각오와 지켜야 할 일본의 국익, 대만 방어 일본이 필요의 이유로 보인 것. 뭐 일본 말을 그 AI가 뭐 하니까 일본식 표현을 이렇게 한국말로 억지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FNL이라는 그 프라이무
온라인이라는 얘기군요. 근데 지금 일본 방위력 강화가 일본 국민에게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정부에 있나? 아직 모호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얘기했는데 미국 똘만이 되려고 하는 거지. 옛날부터 그랬는데 똘만이 안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그 수상들이 제명에 못 죽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아베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일본 사람들은 직선적인 표현을 못합니다. 그 한국이나 직선적인 표현을 하죠. 미국한테. 일본 정부는 재무장에 대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시킬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겠죠. 한국에서 거품 붕괴냐 연봉 6할 이상을 변제에 충당하는 사람들 무리한 투자금리 급등 집세 제로 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움이 심각하다. 브래드 랜동 기자 이것도 그 FNM 프라임 온라인 내용인데요. 한국이 미국이 추종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보다는 금리가 그래도 낮죠 지금. 그 일본은행은 미국에 추종하지 않는 거시경제 정책을 버티고 있으나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이다. 저도 뭐 주소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 견해를 써본 거고요. 일본에서도 이 영끌이라는 거를 이제 인용해서 했는데 연봉 9할에 변제에 충당하는 여성 후회. 얼마나 연봉이 적길래 잠깐 영끌 해가지고 이자 갚아 나는데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전세 제조도 거품이 붕괴가 됐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상황은 다르지만 향후 일본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은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만일 일본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것 같은데 아닌데요. 일본은 과거 프라자 합의로 부동산 거품 제거된 상태가 아니냐. 요게 이제 제가 한 거고 뉴스 보도 내용에는 욕심 부리고 적정 가격보다 높인 차입하고 버리면 큰일이다. 리턴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타산지적으로 그래도 한국의 현재 부동산 추세를 반면교사라고 그러나요? 반면교사로 좀 자기네들이 그 한국에 돌아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 제어 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CNN에 대해서 저는 했는데 조지 소로스 그 열린사회재단 한테 돈을 받아 먹는 그 언론사람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조금 좀 여기서 나오는 기사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관계의 악순환이 계속 올 거다.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대만에서 북쪽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한반도에서는 협력에 관한 협상의 바람은 이미 얇고 꺼졌다. 북한하고의 그 대화가 말이죠. 미국은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국 지원이 철벽이라며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국의 윤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은 제각각 움직일 것이 아니고 단합하고 관여하고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미국 해군 작전부장의 마이클 길데이 장군이 ICAS라는 연설에서 삼국의 공조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한미일은 협력할 거다. 풀이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단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겁에 오직해라고 하는 오직해를 띄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악순환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강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고 무력을 또 키울 거면은 또 키워야 되고 일본이 무장을 하는데 한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동등하게 또 동등히 한 게 아니고 더 지금 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도 되는 게 국제사회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에는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아니 일본이 군사력 올린다? 한국도 올려야죠. 그럼 북한이 또 올린다? 그 우리도 또 올린다. 그거를 악순환이라 부르는데 선순환은 아니고 악순환은 있는데 과거를 되풀이하는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한데 변조돼서 변조가 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변조가 됐을 따름이지 인간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났던 거 그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사는 건 맞는데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건너뛰기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